87년도 동안거를 성동구치소에서 하게 된 거죠. 그 폭력방에 들어가니까 한 보름 정도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갇혀 있으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도 키울 때 밖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놔둔 개는 별로 안 사납습니다. 근데 목을 딱 걸어가지고 집에서 가둬 키운 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싸나워집니다, 개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좀 스님이라고, 거기 감옥에서는 화장실을 뺑기통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온 사람은 그 입방이 늦은 사람은 뺑기통 옆에 좀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똥 누는데 그 옆에 방을 주니까, 그 뺑기통 옆에서 잠을 이제 자야지 되는데, 저는 그 스님이라고 이렇게 상석 바로 옆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주고, 낮에 앉아서들 뭐 자기들이 어떻게 종이 쪼가리 같은 걸로 만드는 장기도 두고, 어떤 사람은 수건 뜯어가지고 마스크도 만들고, 삼립빵 그 껍데기를 그렇게 막 비비니까 그게 열을 받으니까 찡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꼬아가지고 빨래줄도 만들고 뭐 펜대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데가 정말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뭐 그런 장소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잃어먹는데, 한양대학교 오락실 살인사건으로 들어왔던 조폭하고, 또 강남에 어디 유흥가에서 놀던 조폭하고 이제 서로 둘이가 친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야, 나훈아하고 김지미하고, 나훈아가 먼저 김지미한테 그걸 꼬신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가, 아니야 인마, 김지미가 꼬리를 쳤지. 그러더니 갑자기 새끼가 그 김지미가 먼저 좋아했냐, 나훈아가 먼저 꼬리를 친 애가 가지고 딱 하더니 그만 코피가 터지고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쫓아와서 징벌방으로 끌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폭력방이라서 또 심한가 봐요. 야, 이제 요가도 좀 가르쳐보고, 앉아서 좌선하는 것도 자기들이 돛 닦는 걸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것도 가르쳐줘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과장을 좀 오라고 좀 보자고 해가지고 내 사정을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옥을 왔는데 나 진짜 독방을 꼭 좀 가야겠다. 독방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안과장도 불자였어요. 그래서 저를 또 좋아하고, 왜 보안과장이, 아이고 스님, 독방은 감옥에서 잘못한 놈을 다시 또 감옥 보내는 겁니다. 심심해서 가면 진짜 못 삽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나 제발 좀 독방 보내라고. 여긴 다치만 못 있겠다고 내가 사정을 했더니 마침 독방이 하나 났는가 다른 사동으로, 1층, 그때 처음엔 2층에 있었는데 바로 건너편 사동 1층으로 저를 이제 독방으로 옮겨주는데, 그때 제가 번호가 77번이었어요. 77번 한기중 어쩌고 그래가면서 이제 독방으로 갔는데, 건대 사건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방에가 이상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했었죠.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운동권이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나한테 불교 얘기도 좀 듣고, 제가 책도 하나 줬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 개월인가 집행계로 나와가지고, 절집안 문제,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절집 단체에서 일도 좀 하고, 나중에는 우리 종단의 그 교무부, 총무원의 교무부에 와서 종무원으로, 일도 좀 했었고, 나중에는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본인은 저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됐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건들거리고 다니기만 한 것도 아니고 포교도 좀 했어요. 그러고 이쪽 방에는 시제라고, 김희재라고, 남원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김병호 의원, 민주화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양쪽 동계동계 상계동계가 모이고 제야 쪽에서 합쳐서 만드는 민추라고 있었어요. 민추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김병호 의원의 아들이 또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감옥을 들어와서 옆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12가 됐죠. 근데 오다 가다가 이제 그 운동권의 학생들이 12.12에 나보고 동을 뜨라는 거예요. 방송 듣는 분들은 뭐 잘 모르면 동 뜬다는 거는 이제 나발을,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야,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동 못 뜬다 내가. 그러니까는, 목욕탕 가거나 아침에 세면장에 물 들어갈 때마다 서로 만나가지고, 아이, 스님 동 뜨시라고, 막 이제,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면 제가 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날 잡혀가서 11월 초에 구속돼서 한 달 정도 이제 성동구치에서 살았으니까 거기도 이제 뭐 한 달 살면은 익숙해지니까 편하죠. 그래서 12.12 동을 성동구치소에서 제가 동을 뜹니다.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한 7시? 뭐 그 정도 돼서 이제 동을 뜨는데, 동 뜨려면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 사방 문으로는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창틀에 닦아서 까치발을 해가지고 약간 당겨야지 그 앞으로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창틀에 매달려가지고, 오늘은 12.12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화를 말살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애들이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운 거 가지고 이제 동을 떴는데, 전두환 군사 정권 물러가라 하니까는 각 사동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따라서 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제 사동의 교도관이 쫓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스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애들이 다 하는데 그 점잖은 스님이, 도 닦는 스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말려서, 애들이 하락해서 하는 건데 체면이 있지 몇 번은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통타정을 해가지고 좀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아, 스님 그래도 오래 했다고. 학생들이 그러면 대부분 끌고 가서 징벌방에 집어넣고 또 고생을 시키는데 저는 차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친하게 지냈어요. 교도관들도 좋아했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변하죠. 그때 조영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 막 나왔을 때입니다. 1986년도에. 그래서 그 태백산맥을 차입을 해가지고 영치물로 돌아와서 태백산맥을 보는데, 물론 조영래 변호사님도 그 책 때문에
조정래 작가님도 그 책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고초를 좀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단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분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게 태백산맥인데, 재미도 있거니와 우리와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단의 고통과 질곡을 어떻게 넘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다고 봅니다. 학생운동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운동권에 들어가면 보는 게 막신고리끼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보고 나면 저는 태백산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영희 교수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뭐 그 책이 들어왔어요. 영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역사, 분단된 이 반도의 역사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 그다음에 개인의 그 삶과 죽음, 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난과 질곡 속에 살았던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1987년 그 구치소, 성동구치소 안에서 근현대사의 책들을 쭉 보면서 역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좌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당시에 저를 변호했던 분이 조영래 변호사님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조 변호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저의 신체 한쪽을 잃은 것 같았던 그런 슬픈 마음을 느꼈었는데, 조영래 변호사님이 저를 이제 저하고 얘기를 맞춰야지 변호도 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변호를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니, 스님은 여기 갇혀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 싱글싱글 웃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참 저를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조영래 변호사님이 꼭 당신들 경기고등학교 동문들, 서울대학교 동문들 모일 때는 꼭 저를 초청을 해서 자리를 같이,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스님, 절집안에도 좀 훌륭한 그런 사회적으로도 이런 좋은 스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분이 없으니까 스님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인맥을 좀 만들어야지 된다 하면서 자주 그 사람들 모임에 저를 초청을 해서 저희 담당 변호사였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거는, 저희 은사 스님은 누구한테 무슨 정보를 얻어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를 완전히 간첩 수준의 빨갱이로 생각하셨어요. 내가 어느 스님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스님이 특별면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안당국에서 다른 스님들은 기소유예로 다 풀어줬는데 저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스님들이 2,500여 명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해인사 윤화보는 원타 스님하고 또 초암이라고 이름은 바꿨습니다만은 그 스님들하고 해서 전국 겨울에 동안거 하는 스님들을 다니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안기부, 검찰 이런 데다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탄원을 한가요? 네. 근데 성철 스님께서 원택 스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죄지은 게 있으면은 그 잡아다가 회인사 쌀고방에다가 갖다 잡아 쳐놓더라도 그거 놔두면 안 된다. 겨울 그냥 놔두면 그 골병된대. 그래가지고 송철 스님이 변호사비로 300만 원을 보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제가 뭐 당신 목을 잘라서 마당 밖에 집어던진다 만다 하면서 그 참 혀 터진 짓을 했는데도 의장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걸 생각하면 참 제가 참 잘 살아야죠. 독방에서 추웠습니다. 그때는 감옥 전체가 난방이 안 되고 창문도 비닐로나 겨우 가려놓고 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나면은 머리 꽁꽁 얼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크게 뭐 돌멩이 던진 것도 아니고 구호도 몰라서 외치지도 않았고 앞에 서 있다가 잡혀온 건데 그냥 위원장 간판만 있는 건데 그 이한성 검사도 죄 줄 일은 아니잖아요. 이한성 검사도 아마 그 동부지검 내 지검장한테 깊이 반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스님이 이제 특별 면회를 오셔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겸사님 그러면 영감님이고 아무리 젊어도 그 저한테 이한성 검사도 앉아있고 앉아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명진아 이 검사 영감님이 네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쓰면은 바로 너를 내보내준단다.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 그러면 막 엄청나게 높은 거고 뭐 판검사 그러면은 그게 집안을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통사령을 하는데 제가 스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반성문을 써요. 그냥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볼 때 이놈이 진짜 빨갱이 한글만 쓰면 내 보내준다는데 그 검사 하늘 같은 검사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시키는 대로 왜 제가 합니까? 그럼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정말 빨간불이 들었구나. 그러고 가셨어 이제. 그 우리 스님은 제가 진짜 빨갱이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진짜 빨갱이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고 12월 31일 날 집행유예로 이제 12월 뭐 그 휴가 전에 마지막 이제 12월 30일 날인가 최후 진술하는 그 보고 결심 공판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판사 앞에서 뭐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승가대학교 학생들 민중불교 운동 했던 뭐 이런 분들이 다 방청석에 쭉 앉아 있는데 그래도 좀 사나이 가는 길에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그 최후 진술을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황벽 스님의 1번 한 번 그 추위가 한철골하니 참 추위가 뼈까지 한번 사무치지 않으면은 쟁득 매화 박비양이라 쟁득 매화 행기를 쟁취해서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결국은 추위 한바탕 겪지 않으면은 이듬해 늦겨울 이른 봄에 피는 매화 향기가 향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추워야지 매화 향이 확 터지면서 향이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뼈를 사무치는 겨울 추위가 있지 않고서 어찌 그 매화 향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시를 제가 판사 앞에서 읊어가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이 추위도 한 번에 우리한테 다가온 큰 추위라고 생각하고 곧 툭 터져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매화 향이 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 없이 잡혀와서 여기서 이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그때 그 최후 진술 너무 좋았다라고 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스님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악기를 비비 꼬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죠.